화석연료가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이다 보니 화석연료, 특히 석탄은 더 이상 쓰지 말아라는 게 이제 글로벌 합의거든요. 그럼 바다를 이용해서 해상풍력을 좀 촉진해보자. 자동차 산업, 조선업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가져가려 하면 저탄소 기술로 상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이 저탄소 에너지로 전환하게끔 그 지원을 해줘야 되는 금융이 필요하고 22대 국회에 아주 특별한 기후 환경 전문가가 떴습니다. 여당을 대표하는 기후 전문가 김소희 국회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내부대표 자리도 바쁘실 텐데 요즘에 기후 전문가로도 또 대표를 맡고 계시면 이거 엄청 바쁘실 것 같아요. 아, 국회의원이 엄청 바쁘더라고요. 생각보다. 예. 아, 네. 제가 제 스케줄을 마음대로 못 하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로 바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벌써 법안 3개를 발의했거든요. 네. 아, 네. 그래서 근데 또 이제 앞으로 또 9월부터 이제 국정감사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국정감사도 예, 국회의원의 꽃이라고 하는 국정감사 준비를 해야 되니 올해는 그냥 잊어버리고 지내려고 합니다. 예. 올해는 나의 개인 스케줄은 없다. 네, 네. 예. 그렇죠. 의원님 국정감사 준비하시는 것도 만만치 않으실 것 같아요. 네, 또 맞아요. 처음이니까 네. 또 긴장도 되시고 일 정말 네. 많으실 것 같은데 임기 시작하고 벌써 3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네. 국회에서 사실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경험해 보시니까 실제로 국회가 어떠신지 궁금해요. 아, 실제로 시민단체에 있을 때는 정부나 기업들 대상으로 약간 이제 공공의 선을 얘기하니까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막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이제 정치부 기자들을 만나야 되거든요. 아마 거의 제가 하는 식사 원내 부대표다 보니까 식사 자리가 대부분 정치부 기자들인데 네. 저는 이런 의도로 얘기했지만 그 다양한 각도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어허. 이렇게 나왔다가 이 말 하면 안 될 것 같아 하고 자기 검열이 시작되니까 한 번 더 머릿속으로 네. 생각하는. 그게 힘들더라고요. 예. 이게 정치구나. 좀 아직 트레이닝 중입니다. 네. 그 비영리단체 기후변화센터에서 이제 사무총장 네. 역임하셨고요.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도 네. 역임하시다가 이제 국회로 오시게 됐는데 결정적으로 내가 좀 정치를 해봐야겠다. 좀 결심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기후변화 문제가 이제 파리협약 이후로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글로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됐고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졌는데 21대 국회 때도 저는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으로 일하면서 이제 국회의원분들하고 입법 관련해서 일을 꽤 많이 했거든요. 그때는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보좌관님들 설명하고 그다음 보좌관이 또 국회의원들께 설명하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직접 그냥 입법을 하면 그게 시간이 좀 단축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고 실은 이게 발의를 하고 여야가 논의를 해서 통과되는까지 그 과정도 굉장히 길잖아요. 네. 근데 지금 21대는 발의된 법안 중에 기후 관련된 발의된 법안 중에 대부분이 또 다 폐기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네. 글로벌에서는 이렇게 법을 만들어가지고 산업을 지원하고 그걸 바탕으로 다음 경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빨리 해야 되는데 너무 늦었는데 하는 약간 그런 시급함? 네, 그게 좀 결심하게 된 가장 큰 계기? 네. 그렇군요. 우리 의원님께서는 네. 대학 때 이제 영문학을 전공하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 기후 쪽. 클라이맥 쪽에 인터레스팅 하게 되신 거죠? 그렇게 또 소개를. 네. 클라이밋이 글로벌 이슈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영문학하고 저는 영어를 쓰면서 약간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직업을 좀 갖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국제기구, 그러니까 유니세프 같은 아동 구호단체에서 이제 일을 오랫동안 하다가 한 9년 반 정도? 개도국은 진짜 원 없이 다녀본 것 같아요. 그런 개도국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개도국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개발을 하는 그런 학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문을 공부하러 이제 영국에 유학을 갔고 제가 유학을 간 게 2007년이었는데 2007년 영국에서는 기후변화 관련된 법이 발의됐습니다. 2008년 클라이밋 빌이라고 해서 예. 그래서 공부를 하는 내내 모든 신문에서 기후변화 관련된 이슈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속가능 개발 공부하러 갔다가 기후변화 이슈 만나서 그럼 한국에 가면 기후변화 관련된 단체가 있을까 해서 검색을 했어요. 그 2010년에 기구를 했는데 검색을 했는데 기후변화 관련된 유일한 비영리 단체가 기후변화 센터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2010년에 입사하고 그때서부터 이제 배우면서 14년 동안 이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국회까지 입성을 하게 되셨는데 실은 언젠가부터요, 전 세계의 그 기후변화, 이상기후가 연일 보도가 되고 있어요. 뭐 폭염에 말도 안 되는 날씨에. 근데 이런 이상기후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여름 너무 덥고 힘들다고 했는데 올해 여름은 또 유난히 더 뭐냐 세계 기상기구에 따르면 2023년이 가장 더운 해였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올해가 더 더운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그리고 작년에 반지하 침수 있었잖아요. 집중호우. 이거는 진짜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그 기록적인 폭우가 지금 빈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거는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더욱더 뜨거워질 거라고 하고 네. 걱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21대에는 기후 관련 법안들 제대로 통과가 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22대에서는 이제 김소희 의원님의 손을 통해서 시작이 됐는데요. 자, 몇 가지 법안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 팀장 준비됐죠? 네, 오늘 입법자들 타이틀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김소희 의원님의 기후 위기를 기후 기회로. 기후 위기를 기후 기회로 잡아보자. 자, 그 첫 번째 법안은 뭡니까? 기후 위기를 기후 기회로 이제 바꿀 그 첫 번째 법안은 미래 먹거리 바다의 바람을 잡아라. 예, 김소희 의원님의 1호 법안인 해상풍력 특별법입니다. 자, 이 제안 이후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 어쨌든 삼면이 바다고 네. 대관령 가시면 아마 육상풍력은 보셨을 거예요. 봤죠. 네, 근데 이제 육상에는 더 이상 꽂을 데가 없어서 그런 바다를 이용해서 해상풍력을 좀 촉진해보자. 해상풍력을 개발해야 되는 재생에너지가 계속 필요하니까 개발해야 되는 니즈가 있어서 이제 정부가 나서서 그러면 계획적으로 이거를 도입해서 발전을 하는 걸 해보겠다라고 21대 논의가 됐는데 지금 잘 안 됐고 그래서 그걸 다시 급하게 이제 22대 되자마자 저희가 재생에너지는 계속 확대를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걸 가능한 빨리 입법을 한 거죠. 해상 풍력이 육상 풍력보다 더 유리한가요? 실은 유리한 것보다는 소위 말해서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그리고 바람 이렇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용할 수 있는 가능한 부분을 다 찾는 거예요. 가능한 것들을.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육상은 이미 뭐 자연 보호해야 되는 지역도 있어서 더 이상 그걸 꽂을 데가 없으니까 이제 바다까지 나온 거죠. 그래서 저희는 또 제주에 정말 여행을 가거나 하면 네. 눈에 좀 띄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해상 풍력 단지가 생각보다 많다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이게 아닌가 봐요, 전 팀장? 그 2024년 현재 국내 상업 운영 중인 해상풍력이 보니까요. 전북 서남권, 영광, 제주 탐라 이렇게 이제 세 개 단지에서 124.5메가와트 수준입니다. 그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2030년에 21.6%에서 2036년 30.6%로 이제 늘어난다라고 하는데요. 그 2030년까지 40기가와트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확충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해상 풍력이 한 14.3기가와트를 차지하는데 이 향후 발전 목표치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저히 적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게 보니까 우리 해상 풍력 산업이 지금 굉장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초기예요. 네, 의원님, 이 해외 기업들이 뭐 오히려 개발하거나 뭐 투자를 좀 더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투자를 하겠다고 많이 들어와서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련 제도가 좀 만들어지고 이제 뭐 세팅을 좀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법이 좀 서둘러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정부가 계획적으로 가장 바람이 잘 부는 지역에다가 실시하고 거기에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투자자들 같이 이제 그거를 타워를 세울 그 기업들을 같이 매칭해서 들어가게끔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 근데 실제로 바다가 4개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군사적인 이유도 있고 거기서 이미 양식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단순히 재생에너지가 좋아라고 꽂을 수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다 이거를 설치하는 것만 해도 사업 허가 어디 가서 이제 지자체 가서 허가받고 중앙부처에서 허가받게 하는 게 29개나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29개 허가받다가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를 늘리려고 계획을 한 입장에서 계획 입지도 잘 선정하고 이런 단계적인 절차를 조금 축소하는 거죠. 그 싱글 윈도우, 그러니까 창구를 하나 마련해가지고 예전에는 기업들이 다 일일이 각 부처를 찾아갔다면 통합 창구 같은 걸 만들어서
그 29개를 규제에 관련된 걸 봤는데 뭐 만약에 1년이 걸렸다. 그럼 이걸 한 6개월 정도 단축시켜서 사업이 빨리 일어나게끔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추가했습니다. 네. 의원님,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풍력 발전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모든 곳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어떤 제한이나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제한적으로만 운영이 가능한 거죠. 실제로 그렇죠.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수심이 뚝 떨어지잖아요. 예. 그런 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파이를 못 걷는 거예요. 그래서 전남하고 남해 하고 이제 포항, 울산 이런 중심으로 보는데 또 통영이나 뭐 이런 지역은 수산업으로 하는 부분이 너무 큰 거예요. 양식을 하다 보니까 여기 계신 어민들은 대부분 다 반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면이 바다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들을 좀 찾다 보니까 그것도 바람의 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바람의 질이 이제 그 바람개비 같은 거 돌려서 이제 파워를 만들어내니까 그 바람의 질이 가장 좋은 걸 또 찾아야 되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야,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진짜 이렇게 또 꽂을 수 있는 곳이 많지는 않은 네, 것 같은데. 맞아요. 하지만 여전히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이 될 거고요. 이 산업 구조로 봤을 때 전력, 특히 전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 이제 더 깨끗한 전기를 써라는 게 이제 국제적으로 약간 이제 압력처럼 다가오잖아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뭐 조선, 반도체, 철강, 뭐 자동차,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산업들이 기존에는 화석 연료로 그 공장들을 다 돌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화석 연료가 기후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이다 보니 화석 연료, 특히 석탄을 더 이상 쓰지 말아라는 게 이제 글로벌 합의거든요. 네. 그럼 그 석탄 대신에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게 원자력, 재생에너지, 수소입니다. 근데 그리고 그럼 우리는 원자력이 기존에 있고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하고 수소는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걸 또 계속 확보해야 우리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이 제조업의 5개 산업들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재생에너지를 계속 늘려야 되는데 땅이 좁아가지고 태양광을 막 사막에 깔거나 이제 바다에 막 꽂거나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대표적 그 반도체 기업이죠. 대만의 TSMC 같은 네. 경우가 이미 2020년에 그 덴마크의 세계 첸대 에너지 기업인 오스테드로부터 1기가와트에 육박하는 해상 그 풍력 단지 전력을 통째로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반도체가 현재로서는 대표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네. 해상 풍력 발전은 뭐 당연히 중요한 거겠죠. 네. 대만 같은 경우는 TSMC를 거의 국가적인 산업으로 밀어주고 있잖아요. 네. TSMC를 돌리는데 재생에너지가 필요해? 그럼 무조건 풍력 빨아. 그리고 물이 필요해? 그러면 농업용수보다 반도체 TSMC 공장 물을 더 먼저 주고 있습니다. 대만은 그 정도로 지금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꼭 반도체가 중요하지만 반도체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뭐 1위 하는 조선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그렇죠.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니즈도 다 있으니까 그걸 다 고려하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수출에는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 해상풍력 계획 입지 그리고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 법안을 내셨는데요. 주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이상한 업자들이 와서 이제 계측기만 꽂아놓고 하는 것들은 더 이상 못하게. 정부가 주도해서 계획 입지 방식으로 간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29개의 그런 규제들을 좀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끔 그런 통합 창구. 그래서 국무총리 산하에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해서 정부 부처 간에 이제 약간 서로 소통하라고. 이게 보니까 에너지 관련이니까 산업부도 이슈가 있고 수산업 관련이니까 해수부도 입지가 있고 지자체에도 또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와서 같이 논의할 수 있게끔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그런 논의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전력을 보낼 수 있게끔 전기사업 허가 관련된 그런 모든 일련의 규제 과정들을 빨리, 아무튼 가능한 빨리 이 해상 풍력으로 만들어진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법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빨리 통과돼야 합니다. 그렇군요. 의원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결국 핵심은 네. 좀 정부 주도로 계획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네. 방식으로의 전환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왜 중요한지 현재 개발과 정부 주도 계획으로 바뀐다면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정부 주도를 하면 계획적으로 할 수 있겠죠. 사업자들한테 맡기면 그냥 이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일단 그런데 정부 주도 하에 여기다가 개발할 거니까 여기 개발할 때 사업자들이 들어온 사업자들은 이제 받겠죠.
받고 이거를 몇 년도까지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해서 그 사업자들을 모집해서 추진을 하겠죠. 그러니까 정말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이 TSMC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해상풍력을 정책적으로 지원한 것처럼 우리도 이 재생에너지를 요구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수출을 돕기 위해서 우리 정부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29가지 법령을 사실은 다 뭔가 제출하려면 이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기업들이 한 4, 5년이 걸려요. 네. 그리고 이제 발전사업 허가를 받더라도 그 가운데 25%만 송전 계약까지 지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렵게 이렇게 행정 절차 4, 5년 걸려서 마친다고 하더라도 또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또 인근 지역 주민 설득해야 하는 그 과제까지 그냥 첩첩이 그냥 난관이 쌓여 있는 이게 거예요. 정부가 주도해서 뭔가 한다 하더라도 난 여기서 수산업 하면서 양식업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뭐 갑자기 왜 꽂아? 그러면 이제 이거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설득하는 과정이 이제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를 보호하는 거는 알겠는데 나는 그래도 하기 싫어. 이러면 또 반대를 하면 거기 설득해야지 거기 관련된 전력망도 깔고 그 타워도 설치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준비가 다 됐는데도 주민들을 또 설득해야 되는 그런 네, 그렇죠. 상황. 이제 근데 뭐 군부대라든가 뭐 이런 설치를 할 때도 반발이 있긴 하지만 특히 에너지 관련해서 좀 반발이 좀 심하신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심한 게 그리고 여기는 또 해상이다 보니까 내가 이 바다 여기를 하는데 수협이 뭐 여러 군데면 수협 한 군데만 설득하는 게 아니라 거기 만약 10개 수협이 있으면 그 10개 수협을 다 설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너무 어렵겠죠. 자, 그래서 이제 법안에 위원회를 두도록 네. 했다는 건데 이 법안에서 주목할 내용을 임 변호사가 좀 짚어주시고요. 네, 또 하나 좀 주목할 만한 지점은 입지 전정성 평가 의무 조항을 삭제한 부분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이유로 의무 조항을 빼버리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의원님. 실제로 나는 투자해가지고 29개 법안들을 그걸로 다 하신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갑자기 정부 주도가 되면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4, 5년 동안 투자했던 것들을 전부 무효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정부 주도 그 사업에 들어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검토를 의무적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그 의무 조항을 없애고 여러 가지 평가 항목을 봐서 이 사업자들은 정부 주도 계획에 들어와도 된다라는 그 부분들을 좀 완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사업을 먼저 시작했던 분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네. 22대에는 꼭 잘 논의가 돼서 네. 좋은 결과를 가져오길 바라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법안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소희 의원님의 기후 위기를 기후 기회로 두 번째 법안은요. 탄소 뽑는 산업은 이제 그만. 바로 기후금융 특별법입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일단 심각한 이 온실가스, 그렇죠? 이 탄소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일 것 같은데요. 자, 기후금융특별법 취지도 설명해 주시죠. 그 산업을 이제 만약에 자동차 산업, 조선업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가져가려 하면 저탄소 에너지로 그 공장을 돌려야 되고 저탄소 기술로 상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이 저탄소 에너지로 전환하게끔 그 지원을 해줘야 되는 금융이 필요하고 저탄소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는 R&D 자금도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금융이 아직 없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 5개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고탄소 산업을 저탄소 산업으로 지원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전환? 그 전환을 지원하는 금융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제가 만든 겁니다. 사실 새로운 산업 육성하고 기반을 닦으려면 비용 문제, 그 돈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도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금융촉진법을 명시하게 되신 거군요. 네네네. 금융 관련된 건 워낙 커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안에 금융 관련해서는 별도의 법을 만든다라고 돼 있었는데 21대에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58조 2항에 그 금융에 관련된 이 탄소중립을 돕게끔 하는 금융에 관련된 촉진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제가 이제 만든 겁니다. 네, 아까 언급해 주신 우리나라의 그 5대 산업이 또 어떤 면에서 온실가스를 또 제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철강,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그다음에 반도체인데 이 전체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만 해도 2023년 기준으로 2억 4,470톤이래요. 이 중에 이제 특히 철강 산업이 월등히 또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자료를 보니까 국내 철강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에서 16.7%, 그리고 산업 부문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좀 머리 아프네요. 좀 5대 산업이 가장, 근데 예. 그 5대 산업에 연결된 일자리가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저희가 그 산업을 탄소 중립한다고 그 산업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좀 덜하는 산업군, 예를 들면 뭐 금융업, 영국처럼 금융업, 아니면 뉴질랜드처럼 관광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제조업으로 그 글로벌 무역 규모 10위권을 유지하는 국가고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국가인데 이 제조업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고 말씀드렸던 그 5개 산업들을 다 합치면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70% 이상을 그 산업들이 배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산업들을 저탄소로 옮기게끔 도와주어야지만 우리 일자리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 대응은 결국 에너지 문제고 에너지는 결국 산업하고 경제로 연결되는 단순히 이제 막 지구가 너무 더워요. 뭐 이런 문제는 아닌 거예요. 네. 아, 온실가스 배출량이 2억 4천 톤. 예, 이거 뭐 저는 사실은 좀 감이 안 잡히죠. 감이 안 잡히거든요. 예. 안 잡히죠. 이 들으면 들을수록 기후 문제가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오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할 법안을 이제 만드신 거잖아요. 내용이 궁금합니다. 그전에는 녹색 산업을 지원하는 녹색 금융은 있었어요. 그런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는 데 지원하는 금융은 있었는데 이런 5개의 산업군을 지원하는 데 한 금융은 딱히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금융이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기후 대응을 한다고 포스코 문을 닫을 수는 없잖아요. 네. 포스코 문을 닫는다고 전 세계가 철을 생산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네. 네, 아마 인도랑 중국이 철 생산을 할 거예요. 네. 그럴 순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 포스코 철을 생산할 때는 보통 석탄을 이용해가지고 철을 만듭니다. 그럼 석탄을 이용해서 만드니까 CO2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CO2가 안 나오게끔 하는 게 수소로 만든 수소 환원 제철이에요. 그 기술을 이용해서 철을 만들라는 게 지금 글로벌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철강으로 유명한 일본이나 스웨덴이나 미국은 이 유연탄 베이스에서 수소 환원 제철로 바꾸는 기술 개발에 30조가 들거든요. 네. 근데 그 30조의 일부분을 국가가 지원을 합니다. 아예 대놓고 보조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철강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연구 지원으로 1,000억 지원했어요. 아유. 그러니까 지금 너무 급하죠. 저희가 포스코랑 현대제철을 지키려면 이 빨리 저탄소 기술로 수소환원 제철로 가기 위해서는 금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랑 산업 구조가 비슷한 일본 같은 경우는 탄소가 많이 배출하는 이 제조업들을 저탄소로 바꾸기 위해서 일본 정부 차원에서 20조 엔을 마중물로 붓고 네. 20조 엔을 정부가 부으니까 민간 금융에서 10년 동안 150조 엔을 지원하겠다라는 법안을 발표합니다. 네, 하고자 했던 법안이 이런 금융을 일으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안이라고 보시면 된 거예요. 이 금융을 통해서 그 기존의 이제 금융권,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뭐 기업은행, 정책금융들이 이제 정부가 일부 이제 아까 30조가 필요하다 하면 일부 한 5조가 정부가 마중물을 대고 나머지 정책금융들이 아니면 뭐 연기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해외 투자들을 받아서 30조를 마련해서 포스코나 현대제철이 수소환원 제철 기술 개발을 하면 우리의 철이 다시 뭐 전 세계에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 개발들이 지금 조선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선업에서도 똑같은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비슷한 규모의 비용이 필요한 겁니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은 이미 그 돈을 국가 차원에서 대고 또 민간 금융에서 매칭해서 대고 이런 그 금융이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우리는 아직 없어서 그런 일반 우리가 아는 그런 금융권들이 이런 금융을 마련해서 기업들을 투자할 수 있게끔,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끔 근거가 되는 조항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해서 이게 수익률이 얼마나 날지 모르니까 기업들, 은행권들이 주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저탄소로 지원하는 것들을 해라. 이거를 보증을 해주고, 이거를 잘하는데 경영평가를 해서 더 좋은 점수를 주고, 그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마련하면 금융권들은 얼마든지 할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가 되는 법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 고탄소 산업을 어쨌든 유지하면 앞으로의 무역도 힘든 상황이 될 테니 힘들어지니까. 네. 예, 이 기후금융 특별법
국회에서 좀 빨리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민주당에서 빨리 또 발의를 하셔야지 제가 또 이렇게 티격태격 해가지고 빨리 통과가 될 텐데요. 예. 그죠? 정말 합의가 필요하고 많은 논의가 필요한 네. 상황. 아니, 저 오늘 말씀 좀 나눠봤는데요. 선생님 하셨어요. 네. 너무 좀 저희가 쉽게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럼요. 이해하기 쉽게 진짜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정치부 기자님들이 맨날 기후 너무 어렵다고. 이렇게 쉬운데요? 아니,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래요? 기후위기가 사실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서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기후위기와 관련된 법안들 쭉쭉 내주실 것 같은데 이 외에도 다른 법안 뭐 준비하고 있는 거 계실까요? 지금 어제 하나 또 발의했습니다. 그래요? 기후특별위원회를 국회에서 상설화하자라는 거고 이거는 여하고 우리 당, 민주당 다 공의 요구하고 있는 상설화 법인데요. 실은 국회 상임위가 여러 개 있잖아요. 산자의 환노위 다 있는데 그 상임위마다 법안이나 예산 심사권이 있습니다. 근데 기후 변화, 기후 대응은 실은 전 부처에 다 걸쳐 있어요. 환경부, 산업부, 아까 말씀드린 해수부, 뭐 농림식품부 다 걸쳐 있다 보니까 그 부처 간에 조금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법안들을 좀 특별하게 이제 논의하는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해서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최우선순위에 두고 얘기를 하자. 뭐 이런 법안으로 국회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하나 어제 발의를 했고요. 네. 이거는 여야가 다 공이 이제 원하는 방향이니까 접점을 좀 찾아가지고 네, 빨리 통과가 되면 국민들 보시기에 국회가 놀고만 있지 않는구나. 국민들이 걱정하는 기후 위기에 뭔가 이제 대응을 노력을 하나 보다.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좀 빨리 하고 싶습니다. 자, 정말 앞으로 22대에서는 이제 기후위기, 기회로 만들 법안이 궁금하다면 우리 김소희 의원만 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다시 한번 기후 문제 또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세 분은 진짜? 정말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저 나름대로 저 에어컨도 좀 절약해서 사용하고 네네. 뭐 작은 것부터 이렇게 플라스틱 안 쓰고 텀블러. 그런 것도 좀 네. 잘 쓰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플라스틱을 안 쓰려고 이걸 들었는데 네. 요거를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잃어버리더라고요. 아하. 안 돼요. 그러면 차라리 플라스틱 쓰시고 플라스틱을 잘 모아서 재활용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거 만드는데 에너지가 더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네. 이 텀블러 모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돼요. 안 됐죠. 안 돼요, 안 돼요. 예. 텀블러 만들 때 에너지 훨씬 많이 들어가요. 네. 조심해야 텀블러로 오래 쓰기 운동 이런 거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오래 쓰기 운동. 오래 쓰기까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그건 지속 가능한 소비가 아닙니다. 아하. 네. 이 지구가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니라 이제 우리 후손들한테 빌린 것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기후위기 대책이나 에너지 전환은 좀 정쟁의 어떤 대상이 맞아요. 안 됐으면 좋겠어요. 네, 좀. 안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잘 합의하셔가지고 의원님께서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네. 빌린 거 이자라도 좀 잘 갚게끔 열심히 네. 좀 네. 힘써 주시기를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런 자리를 더 많이 해서 더 쉽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타 강사 같으셨어요. 네. 예. 임 변호사는 어떻게 오늘도 혹시 제가 삼행시 준비할까 하다가 너무 자주 하면은 또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 오늘은 어떤 작가님의 말 중에 정말 공감 가는 부분이 있어서 가져왔거든요. 네. 기후 위기에서는 과학이나 기술의 위기가 진짜 위기가 아니라 정치가 위기다. 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좀 나서서 정치가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 기후 위기에서 정치를 기회로 좀 사용해 주시길 제가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오늘 계속 쭉 느끼셨겠지만은 너무 편하잖아요. 그래요. 아니 왜 이렇게 편하실까? 왜 이렇게 우리랑 잘 어우러질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평상시에 영화랑 네. 음악을 가족들과 함께 많이 즐기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약간 스트레스 해소하는 때 네. 필요하죠. 밀린 드라마 정주행 오.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근데 이 국회 입성 후로는 영화관 못 갔어요. 지금 약간 스트레스 받아요. 어머머머머머. 22대 국회에서 네. 또 열심히 임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포부도 한 말씀 밝혀주시죠. 네, 그러니까 저 딱 들어왔는데 이제 기후 전문가 들어왔으니까 우리 당도 걱정 안 해도 돼. 약간 이렇게 저희
우리 당 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108명 중에 한 명의 기후 스피커는 저는 울림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 108명 의원분들이 다 기후 스피커가 돼야지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후 정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 지역구 찾아다니면서 이게 다 기후랑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된 법안 발의하시죠라고 그 브리지 역할을 좀 해서 4년 후에는 국민의힘 108명 의원분들이 다 전부 다 기후위기 관련된 뭔가의 법안들을 내시고 기후위기 관련된 목소리를 좀 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기후 위기는요. 이제 우리에게는 영순위 아니죠.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어깨가 좀 무거우시겠지만 또 당차게 힘차게 걸어가리라 믿고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기후 특급 전문가 김소희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처인죠? 감사합니다. 부처에서. 네. Clap your hands. Clap your hands.